그럼 11만 달러에서 뚫고 40% 오른다고 하면은 네. 뭐 15만 달러 정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 아,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다음 주부터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7월 중순 정도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는 거죠. 불확실성은 전반적으로 사라지면서 유동성은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네. 가격은 최고가 근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거는 최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가 근처인데 안전한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별수는 이번 상승이 아주 길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항상 여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여름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 여름 조정까지는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강력하게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쓰신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요즘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요즘에 코인 얘기들이 또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막 11만 달러 찍었다. 네. 그리고 뭐 다시 또 뭐 조정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뭐 다시 한번 상승세가 오나 이런 고민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작가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뭐 막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많이 빠졌다가 네.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11만 달러도 찍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현 상황을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원래 이제 12월 정도에 고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보통 이제 매년 그 다음에 1월 때 좀 약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월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한 2월 정도부터는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딱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관세 전쟁을 일으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전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시장이 뭐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특히나 비트코인은 이런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황금성이 너무나 뛰어나고 네.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증시보다도 더 리스크 오프 매도가 강하게 일어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요. 그럼 언제부터 반등을 했냐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말한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그 관세를 다 이제 상호 관세를 공표를 했던 날이죠. 네. 그 이후부터 이제 1, 2주 정도에 걸쳐서 바닥을 찍고 그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이벤트는 어떻게 보면 이 관세 전쟁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끝을 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끝을 본 이후부터는 그럼 이미 최악은 지나갔으니까 네. 앞으로는 더 이거 최악보다 좋아질 일만 있지 최악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으니까 그때부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관세 전쟁이 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네. 일부 뭐 이렇게 완화 기조가 보이긴 하지만 또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어떤 그 리스크 이게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성급한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리스크 오프 모드에서 리스크 네. 온 모드로 전환된 것은 맞고요.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불확실성 장세에서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금이 최근에 네.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리스크 오프 모드일 때 그 선호되는 자산이 이제 안 좋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비트코인이 이미 최고가를 다시 한번 찍었고 증시도 이제 최고가를 향해 점점 가고 있죠.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전반적인 시장 기조는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조금 좀 네. 그 공포감이 조금 좀 네, 사라졌다. 조금 사라지고 이제 네. 나아지고 있는 건데 다만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은 그래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남아 있을 네.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그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게 결국은 미국의 금리이나 기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에 대한 네. 걱정들은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도 시장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마 연말 정도까지는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자신의 돈을 걸고 네. 침체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에 투표를 했던 그런 투자자들의 의견이 60% 이상 거의 한 65% 그러니까 3분의 2까지 올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현재 네. 그 가능성이 30%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그 얘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거죠. 이유는 트럼프가 관세에 있어서 계속해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도 트럼프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는 결코 시장을 망치지 않을 거다라고 네.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발생할 정도의 그 정도의 위협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불확실성은 점점 약해지고 리스크 오프 모드에서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되는 기조는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앞으로 뭐 약간의 뭐 불안감은 있지만 뭐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한 1억 5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더 높은 거를 보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가격은 최고점, 지난 최고점이죠. 11만 달러의 네. 저항 영역대에 여전히 걸려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올라온 그 관성에 의해서 최고가를 한번 뚫기는 했지만 이건 이제 중력이 이제 최고가라고 하는 그 저항의 이 중력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로 치면 지구로 치면 대기권 같은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려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힘이 딸리니까 관성에 의해서 이 최고점 영역을 일시적으로 돌파했지만 중력에 의해서 다시 끌려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면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비트코인이 5만 6만 이렇게 올라가서 7만 달러 넘어갈 때 그때도 똑같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일시적으로 전고점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강력하게 그 최고점을 뚫고 쫙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점 저항 영역에서 매도 세력이 많이 나오면서 저항을 받았다가 거기다 이제 최근에 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한 소리 한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을 끝내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그런 매도 세력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 물량들을 다 받아서 소화해내고 나면은 이제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 소화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항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이 가격대에서 거래를 했던 기록이 없거든요. 신고가 영역에서는. 네. 그럼 이제 저항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나도 팔 때 됐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이제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여기서 다지고 나서 막 갑자기 단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죠. 위에가 원래 뭐 없으니까. 그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최고가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 건 사실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네. 그 부분을 뚫어내고 나면은 그 위는 기존의 거래 기록이 없는, 그러니까 저항 매물이 없는 일종의 청정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가격 발견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새롭게 적정 가격이 될 때까지 가격이 쭉 오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차트 패턴적으로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한 자산이니까 뭐 달러 기준으로 보통 많이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억으로 해가지고 1억 이렇게 하지만 사실 네. 뭐 1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10만 달러가 어떤 그런 기준이었는데 그렇죠. 약간 그 다음은 한 15만 달러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될까 뭐. 네, 확률적으로 한 14에서 16만 달러, 15만 달러 그 정도가 가장 높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비트코인은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한번 쫙 올랐다가 네. 수개월 횡보하다가 또 한번 쫙 올랐다가 수개월 횡보하는 이런 계단식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계단식 패턴은 일반적으로 이전 상승률만큼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로 직전에서의 상승률은 얼마였냐고 하냐면 한 60%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의 몸집이 커질수록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승률은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60% 올랐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만큼 시가총액이 더 커졌어요. 이제 2조 달러가 넘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커졌으니까 더 무거워졌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덜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뭐 한 지난번에 3분의 2 수준으로 온다고 하면 40% 정도 오를 수 있죠. 그럼 11만 달러에서 뚫고 40% 오른다고 하면은 네. 뭐 15만 달러 정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 생각을 그러면 다음번은 한 그 정도쯤에서 또 뭐 일시적 뭐 저항을 또 이건 뭐 알 수 없지만 네, 뭐또 확률적으로 올 수도 있겠죠. 높고요. 거기다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그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대단히 밀접한 자산이라고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애당초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유동성 흡수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과 대단히 밀접한 영향을 받는데 유동성에 한 10주에서 15, 16주 정도 지연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댐이 상류에서 이제 딱 방류를 하면 우선은 상류를 거쳐서 하류로 내려오잖아요. 이 상류가 안전자산이고 하류가 위험자산이에요. 네. 경기 위험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보이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전부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물이 이렇게 딱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물이 어디로 가냐고 하냐면 안전자산으로 먼저 갑니다. 네. 거기 가서 상황을 보는 거죠.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 그렇게 보다가 불확실성이 거치면 그 다음에 위험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풀린 시점에서 금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해서 가격이 올랐던 거고요. 그동안 이제 위험자산들은 안 좋았죠. 근데 지금 금은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당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과 10주에서 15, 16주 정도 지연돼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안전자산에 머물러 있다가 네. 충분히 주변 상황을 살피고 나서 이제는 괜찮다 싶을 때 위험자산으로 오니까. 네. 그런데 그 글로벌 유동성 상으로 보더라도 한 7월에서 8월까지 한 달 정도는 좀 유동성이 정체됐던 구간이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거라고 굉장히 좀 유력하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아, 이번 7, 8월에 한번 좀 조정이 올 네. 수도 있다. 그리고 원래 7, 8월이 어떠냐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장 안 좋았던 달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7, 8, 9 3분기 여름이 안 좋아요. 근데 원래는 9월이 가장 안 좋았는데 지금 조금씩 앞으로 당겨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8월이 지금은 제일 안 좋고 오히려 9월은 이제 8월의 바닥을 찍고 약간 회복하는 네. 그런 구간이 되고 있고 7월은 이제 최악인 8월을 맞아서 좀 미리 선반영해서 안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글로벌 유동성도 딱 마침 지금 10주에서 한 10몇 주 정도 지연돼서 온다고 하면은 네. 7, 8월이 조금 조정기예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딱 맞죠. 네. 그럼 그때 가격 정도가 어느냐고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이제 최고가를 뚫고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15만 달러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약간의 다시 가격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굉장히 유력하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면 7, 8, 9에 조정이 오면은 지금이 6월 초니까 그럼 뭐 요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약간의 좀 상승이 있을 좀 거라고 있을 저는 것이다. 봐요. 그래서 6월에서 한 7월 뭐 많게는 중순까지도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14에서 15만 달러 정도 바라보고 네. 올라가는 상승이 이번 최고점은 돌파하면 나왔다가 네. 거기서 이제 7월에서 7, 8, 9 요 정도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지금 한 11만 달러 왔다 갔다 했는데 14만 달러라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단기간에도 이렇게 올 수도 있는. 네, 그럼요. 비트코인은 원래 그 상승할 때 그 상승 기간이 4, 5주밖에 안 됩니다. 네. 4, 5주 동안 기존에도 항상 뭐 50%, 70%가 올라왔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다음 주부터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7월 중순 정도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는 거죠. 네. 네. 다만 이제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제 유동성이 좀 약간 끊기는 거가 또 한 7, 8, 9에 네, 있어요. 잠깐 올수 그래서 있다. 그때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예상되는데 다만 저는 그 정도 시점부터는 이번 사이클의 과거 패턴처럼 막 반년씩 조정받는 그런 긴 조정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유동성인데요. 네.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한 번 오르고 수개월 조정을 받는 이런 계단식 상승을 벌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올해도 금리 인하 한 번도 안 됐잖아요. 맞아요. 지금 원래는 한 6월, 7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또 안 될 분위기잖아요. 이제는 9월 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 밀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는 구간이 그 출발선이 굉장히 뒤로 밀렸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산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유동성이 상승 사이클로 들어가는 그 출발선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자체 내생적인 그 반감기에 의한 공급 감소의 효과로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는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맞물려야 되는데 한 발이 없이 외발로만 네. 깽깽이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인 포물선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한 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한 번 올랐다가 조정받는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그 글로벌 유동성이 조금 본격적으로 상승기 확장기로 들어가는 그런 사이클의 초입을 벗어나고 있는 장면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어쨌든 아무리 관세를 낮춘다 하더라도 10%의 최소 관세, 보편 관세는 유지할 것이고 국가에 따라서는 타협이 안 되는 것과는 더 높은 관세를 유지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관세로 인해 분명히
무역 위축과 경기 약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각국이 유동성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 미국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장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이제 본격적인 확장기로 들어가는 하반기 정도부터는 과거와 같은 그런 오랜 기간의 횡보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7, 8, 9에 뭐 이제 물론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오면 과거 패턴을 봤을 때 그때는 보통 한 얼마 정도의 조정의 퍼센트를 보통 얼마를 보는 거예요? 뭐 일단 비트코인 조정이라고 하면 일단 10%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온다면 한 20% 20% 정도까지도 정도. 올 수 있죠. 왜냐면 이번에 상승폭이 11만에서 15만이라고 하면 14, 15만이라고 하면 뭐 기껏 3, 40%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과거처럼 뭐 30%이 정도의 조정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른 거에 뭐 일부 반납 정도. 그렇죠. 뭐 반 정도 네. 3분의 1에서 반 정도. 그럼 반대로 뭐 조금밖에 안 오르면은 조정도 좀 약할 수도 그러면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횡보라 그러죠. 기간 조정. 그럼 거의 지금 11만 달러 정도 때는 그냥 이거 다지는 건 뭐 거의 지금 가격이 부정사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가장 안전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은 분명 관세 불확실성도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불확실성은 전반적으로 사라지면서 유동성은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네. 가격은 최고가 근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거는 최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가 근처인데 안전한 거죠.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지난 12월에 최고가 11만 달러 찍었을 때는 각종 이제 우리가 뭐 위험 지표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 지표인데 네. 그 구글 트렌드에서 보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검색했는지 네, 모르겠어요. 네. 그게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11만 달러 그 정도인데 그때 한 반토막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과열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가격은 똑같은데 그때는 과열되었었고 지금은 오랜 조정을 통해서 그런 흔히 말하는 약한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떠나서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과열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개수는 똑같은데 금액도 똑같은데 개인이 안 들어왔다. 그럼 결국에 뭐 기관이 들어왔다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ETF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고 올해 이제 초에 관세 전쟁이 정점을 향해 갈 때 순매도가 일어났었는데 해방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순매수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지금 관심이 없는 상태고 가격은 최고가 근처고 관세 불확실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보다 한 30-40% 올랐는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네, 얘기들이 맞아요. 많이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번 사람이 별로 없는 네.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더 안전한 거죠. 오히려 막 알트코인에 물려 있는 사람도 많은 그쵸.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죠. 그런 분위기다. 생각보다 네. 좀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민철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올해 그 하반기 때가 결국에 이제 모두가 말하던 그 반감기 이후에 뭐 불장 그쵸. 그 타이밍이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사이클들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정점을 한번 찍었다가 이제 전반적인 긴축 모드로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이제 오히려 감소하죠. 네. 감소했다가 그럼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다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죠. 그럼 유동성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게 경기의 순환 사이클이잖아요. 네.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 부분을 뚫으면은 뚫었다가 일반적으로 한 번 정도 다시 돌아와서 이 뚫었던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삼는 리테스트라는 거를 고쳐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점을 찍었다가 긴축 모드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최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그 시점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2년이 좀 안 걸렸어요. 한 600일 정도가 걸렸어요. 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얼마나 걸렸냐고 하면 9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 사이클들보다 1.5배 이상 유동성 확장 사이클로 들어가는 시점이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기와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면서 네. 일단은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의 키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중국이나 유럽 등은 이미 예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무래도 유동성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출발선이 뒤로 밀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한 번 오르면 오랜 시간 조정을 거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지부진한
약간은 지루한 이런 상승장을 겪어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종말을 고할 때가 거의 오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이 지난 2021년, 22년에 기록했던 최고점을 지금 뚫어서 지지선 테스트까지 마치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국면으로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관세 때문에. 예, 관세가 어쨌든 발효가 될 거기 때문에 경기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를 낮추고 뭐 감세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부양책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앞으로 더 강력하게 확장하는 확장 사이클로 분명히 들어가지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감기 사이클 뭐 이런 게 약간 지금 늘어졌다고 늘어진 하셨잖아요. 거죠. 늘어진 거죠. 그러면 그거랑 똑같이 이 반감기 4년 사이클도 뭐 예를 들어 뭐 4.5년, 5년으로 이렇게 조금 뭐 아니요. 뒤로 갈 그럴 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급과 수요잖아요. 네. 이게 어느 한쪽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둘 모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기본적으로 이 공급과 수요의 축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공급은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채굴량, 그러니까 반감기예요. 네. 그다음에 수요는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사이클, 유동성에 의한 유동성 사이클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과거 사이클들에서는 이 4년의 공급과 수요의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이 합이 잘 맞았어요. 네. 잘 맞아서 공급과 수요를 어느 정도 동시에 이렇게 사이클이 생기고 없어지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급은 예외 없이 이거는 4년마다 무조건 일어나죠. 반감기는 일어났는데 나머지 한쪽 축인 수요 쪽, 그러니까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지금 출발선이 뒤로 밀린 거란 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급 측의 제한이라는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해졌던 거고, 다만 지금부터 그럼 유동성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클이 앞으로는 강력한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이후의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까지 예측하고 있는 바로는 유동성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되면은 길면은 2년 정도까지의 상승이 지속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내후년, 내년 좀 빨리 끝나면 내년 말, 2026년 말에서 늦게 끝나면 2027년 중순 정도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지난 사이클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긴축 기조가 예상이 되면 미리 선반영해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 말 정도까지 이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한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슬슬 비트코인은 미리 긴축 상황을 대비해서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한정 계속 길게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 미국이 지금 어쨌든 물가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네. 이번 미국의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유동성 확장 사이클은 길이가 아주 길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걸 반영한다면 어차피 이 사이클에 엄청나게 길게 만들 정도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내년 한 1분기, 2분기 정도의 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공급 측 제한이 생기는 반감기 사이클은 그대로 또 2028년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이거에 맞춰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아마도 필요하다면은 조정 구간을 기존 사이클들보다 더 빠르고 짧고 굵게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 내년 초 정도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말에 이번 사이클이 끝나서 내년 말 정도부터 다시 시작할 걸로 봤는데 유동성에 의해서 이번 사이클이 좀 늘어져서 네. 내년 한 중순 정도까지 2분기까지 지연이 됐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이클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정 기간은 원래 기존 사이클들과 같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네, 한 반년 정도로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빠른 하락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짧고 굵게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열차가 앞열차가 밀렸어요. 네. 예. 그럼 뒷열차들도 밀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밀렸다 하더라도 앞열차 밀린 만큼 뒤로 밀지는 않죠. 얘는 최대한 정시에 출발하려고 하죠. 네, 어떻게든 땡겨야죠. 네, 어떻게든 땡겨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사이클이 뒤로 밀렸다고 해서 그 밀린 만큼 다음 사이클도 그대로 밀리진 않는다. 어차피 28년에 네, 또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장은 결국 준비를 할 거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조정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짧고 굵게 끝나거나 아니면 뭐 한 9개월 정도로 끝나서 뭐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정도에 바닥을 찍고 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거다. 아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중순 정도까지는 좀 유동성에 의한 상승장을 이제 그쵸.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비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알트장이 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알트장은 비트가 떨어지는 와중에 가는 건가요? 진짜 강력한 알트장은 비트가 빠지면서 알트가 올라요. 그건 사이클 이제 최후반부에 나오거든요. 네. 그때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비트를 팔고 알트를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끝물이고 거기로 가기 전에 이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이 다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알트코인 사이클의 시작은 지난 사이클들까지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끝내고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랐던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부터가 또 때마침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던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동성에 민감해요. 네. 여지껏은 그 타이밍들이 맞물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맞물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발생을 했냐면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정말 제대로 돌파한 거는 작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기존 지난 사이클의 6만 달러 후반대, 6만 9천 달러대 그 저항 영역을 완전히 뚫고 10만 달러까지 넘긴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12월 중순부터 왔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한 2월 정도부터는 끝내고 다시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트럼프가 자리에 앉자마자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반적인 위험자산 셀오프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한 4, 5월까지 이어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도 전고점 돌파 이후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1만 달러의 최고점 저항 영역을 완전히 뚫고 14나 15만 달러를 향해서 돌진할 때 그때가 이제 정말로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 이후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 시점 정도부터 이제 글로벌 유동성도 지금 제가 본격적 확장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별수는 이번 상승이 아주 길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항상 여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여름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 여름 조정까지는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강력하게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저도 이런 비트코인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가격을 가지고 매도나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시기나 뭐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가격도 볼 수가 있고요. 양쪽 네.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주식처럼 무슨 EPS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얼마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만으로 그런 거를 평가하는 것이 이제 주식 같은 자산보다 훨씬 어렵다고는 볼 수 있죠. 네. 그럼 보통은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나요? 일단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역시나 뭐 MVRV 같은 그런 고점 지표들을 많이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 같은 다른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없고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식 같은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렇다면은 차트 분석이나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을 통한 그런 기술적 분석이 일반적인 주식 같은 자산보다는 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뭐 대략 조금 좀 쉽게 얘기하면은 내년 초 정도부터는 그런 온체인 지표들 보면서 고점을 고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죠. 지표들이 나오기 네. 시작하면은 조금 뭐 정리를 하든지 그쵸. 뭐 그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때 또 잘못 내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만에 또 갑자기 급락할 수도 그쵸, 있는 있죠. 확률이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하반기가 거의 뭐 상승을 그 노리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타이밍이겠네요. 왜냐면 뭐 내년 초에 들어가가지고 뭐 딱히 많이 내년 못 볼 초면은 수도 이제 좀 있잖아요. 많이 늦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년 초에는 아마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상승장을 이어간다면 내년 초에는 이제 비트코인 사는 개인은 거의 없을 거고요. 네. 아마 대부분 다 알트코인을 사지 않을까. 알트코인 쪽으로 그때 네. 가면 또 다시 한번 또 네, 미친 불장 한번 또 나오면서 알트코인 엄청난 불장이 오면서 네. 개인은 아마 다 알트코인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관이 들어와서 약간 좀 과거와 패턴이 달라진다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까지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네. 이번 사이클이 계단식으로 올랐던 이유 중에 유동성이 제일 크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진입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개인처럼 감정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규율에 따라 거래를 하고 또 급격한 변동성을 그렇게 반기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작용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가 많이 진입을 한 게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폭발적인 상승 후에 폭발적인 조정을 받는 그런 급등 후 급락 추세가 아니라 한번 쫙 오른 다음에 장기간 이제 가격대를 다지는 그런 계단식 상승을 해왔던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분명히 그런 영향이 앞으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처럼 70에서 80%까지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좀 한 50에서 60% 정도로 그 하락폭이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아예 뭐 시장을 떠나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기관들도 이런 걸 알고 있을 텐데 사실 기관들이는 더더욱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선진입했다가 좀 빨리 나가고 네. 뭐 이러면서 그 과거의 패턴이 또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항상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결국은 이번 사이클 후반부에도 나오겠죠. 사이클 후반부 가면은 개인들은 오히려 달려듭니다. 네. 어떤 논리로 인해서 달려들냐면 그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 그 과대 그 시장 거품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이제 최고조에 다다르면은 새로운 논리가 등장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개인들은 이제 불나방들은 그때 달려드는 거죠. 네. 그럼 비트코인 사이클의 새로운 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번엔 다르다. 네. 이제는 그 과거와 같은 하락은 반감기가 없다. 네, 이제는 과거와 같은 하락 없고 기관들이 들어왔고 국가들이 들어올 거고 비트코인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자산이 됐기 때문에 영원히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올 거예요. 네. 그 논리가 나오면서 개인 이제 불나방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 기관들은 그 불나방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먼저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하락장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만만한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있다가 정말 불나방 들어올 때까지 버티다가 그때 네, 불나방들에게 충분히 이제 팔고 나가는 거죠. 네. 그 전에 먼저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기관들이 사고 있다고 아까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전히 좀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에서 얘기했던 목표 가격이 20에서 30만 달러 정도였는데 네. 여전히 지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목표 가격이 한 25만 달러 가까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20에서 30만 달러 평균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길어야 앞으로 이제 1년이란 말이죠. 1년도 안 남았을 수도 있고 네. 그 정도 기간에 2배에서 3배 정도의 예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가총액 5위의 네. 초대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뭐 단기간에 막 2배 오른다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쉽다고도 전 느껴지거든요. 뭐 종목 하나고 뭐 볼 그쵸. 것도 별거 네. 없고 네. 그냥 이건 그냥 약간 사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믿음과 네. 그냥 신뢰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변동폭은 좀 있지만 뭐 주식을 오히려 투자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도 느껴질 수도 네. 있는데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또 대통령도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ETF가 승인된다거나 해서 뭐 추가적인 뭐 유동성이 공급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 투자자가 거의 9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굳이 비트코인이라는 좀 안전한, 그나마 안전한 게 있는데 이렇게 알트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애당초 이제 코인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그 주식은 이제 본주가 아니라 세배 레버리지 ETF예요. 맞아요. 한국인이 원래 조금 약간 그런 것을 좋아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고 여기에는 저는 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치우친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 구조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네. 그 세배 레버리지 ETF를 사시는 분들은 큰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와 버린 한국 부동산에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따라잡아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급해지니까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급할수록 이제 지름길만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세배 레버리지에 많이 몰리고 그럼 그 심리가 코인 시장으로 오면은 그냥 바로
알트코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또 하나 있겠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한국은 해외만큼 특히 서양권만큼 이 비트코인에 대한 교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충분한 서적도 훨씬 부족하고요.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교육도도 많이 떨어진다.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투기적 자산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코인판에 내가 돈을 넣겠다고 하는 거면 나는 뭐 몇 배 먹어야지 그렇죠. 이런 마음이신 분들만 들어오는 거죠. 일확천금이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자산으로 보고 네. 뭐 이렇게 장기 보유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한번 먹고 나가겠다. 네.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저는 개선될 거라고 봐요. 지금 한국도 이제는 슬슬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맞아요.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채널도 부동산 채널이잖아요. 아니 저도 관심도 많고 실제로 이게 어차피 글로벌하게도 움직이는 맞아요. 자산이고 네. 네. 제일 좋은 거는 뭐 세금도 없고 네. 수수료 이런 것들도 네. 뭐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괜찮은 게 별로 없다라는 네.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그 준비금으로 그 비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조가 더 강해졌다고 보고 이제 향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든지 이제 조금 더 암호화폐에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완전히 규제화되고 나서 미국이 세금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실제 매수까지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범국가적인 진입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단계 저는 다음 사이클부터라고 보는데 그 단계부터는 한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거의 사라지고 완전히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같은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보고 보유하기 시작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코인 그 관련 업계에서는 요번에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은 없나요? 뭐 예전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다가 또 안 네, 하고 했던 게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과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2027년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부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뭐 원래는 세금이 있는 게 사실 정상이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세금이 없었던 환경에서 조금 더 이득을 봤던 것은 있지만 네. 결국은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자산이 한국에서도 완전히 정규 자산군으로 편입이 되려면은 그러면 뭐 세금이 세금이 없는 있어야죠. 상황이 유지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업비트 앱 설치 뭐 이런 순위 이런 것들도 네. 매도의 어떤 그 네, 많이 지표가 될수 미치고요. 있다. 제가 아까 구글 트렌드에서 지금 순위 인기가 굉장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특히 지금 미국 자산의 진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앱 설치 순위가 사실 업비트 설치보다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2월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찍었을 때는 코인베이스 앱이 앱스토어에서 1위였습니다. 1위. 근데 지금은 뭐 100위권 막 이렇대요. 네. 너무 좋은데요. 타이밍이. 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똑같은 가격인데 과열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품은 다 빠져 있는 거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품은 싹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오를 때 거품이 반드시 끼잖아요. 자산 가격은 펀더멘털의 상승과 함께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펀더멘털이 본질이고 그 위에 인기가 과열된 게 거품이라고 하면은 지난 12월에 11만 달러 올 때는 펀더멘털의 상승과 함께 거품도 함께 껴서 11만 달러가 된 거죠. 네. 그런데 6개월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 거품, 과열은 식은 거죠. 근데 펀더멘털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똑같은 11만 달러인데 이제는 거품은 다 제거됐고 본질만 남은 11만 달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11만 달러는 작년 12월의 11만 달러보다 가격 포지션적으로 훨씬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신민철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 미국에서 이제 뭐 자산으로 이제 확실히 이제 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세상이 좀 열릴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친화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 관세 때문에 막 이러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좀 다시 한번 좀 암호화폐 관련된 뭔가 유의미한 변화, 행동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이미 보세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번 주 네. 정말 늦어져도 다음 주 안에 텍사스 주가 세 번째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주정부가 네.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통과시킨 세 번째 주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미 상원까지 다 통과를 했고 주지사 서명만 남았는데 주지사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지지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세 번째로 주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텍사스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매수 가능한 형태의 준비금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매수금은 아마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한 2, 3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블랙록이 매일 2, 3억 달러 정도로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큰 ETF 돈은 하루치기 때문에 네.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의 주정부가 주정부는 사실 미국은 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사실 하나의 주권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권 국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한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준비금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주가 10개 주가 넘습니다. 네.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 주가. 그러면은 올해 안에 여러 개의 주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할 거고 이제 문제는 미국의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 매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비트코인 법안이죠. 비트코인을 5년 안에 100만 개 매입하는 그 법안을 발의한 루미스 의원이 신시아 의원이 트럼프가 이 법안을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하원 이 의회만 통과하게 되면은 이 법안은 실제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지지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 공화당 측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지금 상하원을 전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다만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보다는 저는 수정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왜냐면 5년간 100만 개는 사실 너무 조금 파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한 뭐 예를 들어 10년간 50만 개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수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연방 정부의 자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는 네.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다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요. 힘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법안과는 별도로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팀이 꾸려져서 그 암호화폐 차례인 데이비드 sak스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얘네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때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법안과는 다르게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예산 중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금 보유고의 재평가를 통해서 남는 재원을 통해서 산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법을 별동대로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느려도 내년 한 1, 2분기 정도에는 비트코인 법안, 아까 의회 승인 있는 필요한 그 법안과는 별도로 미국의 연방 정부가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정부가 이런 수량을 확보한다는 거는 그거를 뭐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금처럼 그냥 그쵸. 중앙 정부가 네.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유통 물량이 그냥 없어지는 그쵸.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국가들이 가져간 그거는 그만큼의 유통량은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200만 개가 좀 넘어요. 네. 원래 이번 사이클 초반부에 300만 개가 넘었었는데 100만 개가 사라진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비트코인 이 현물 ETF들이 100만 개 이상을 가져갔고 스트래티지, MSTR 같은 네. 회사들이 지금 수십만 개를 가져가고 있고 그 MSTR을 따라하는 메타플래닛이나 샘러 사이언티픽이나 이런 비트코인 재무 회사들이 또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그 공급 물량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유동 물량이 유통량 자체가. 유통량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통량이 앞으로도 계속 사라져서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아마 이번 사이클 후반부에는 100만 개대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국가들이 만약에 참여해서 이 유통 물량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은 이 물량은 아예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유통 물량이 계속 적어지죠. 유통 물량이 적어지는데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폭등하고 네. 다른 사람이 던질 때 국가가 받아주면 네. 네. 그만큼 하락이 안 오는 거 아니냐. 가능성도 존재를 하지만 그렇게까지 네. 빨리는 매수를 안 한다. 네, 저는 국가들이 그렇게 당장 다음 사이클에서 네. 막 그거를 다 받아먹을 정도로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요번이 아니라 아마 다음 반감기 때 정도는. 다음도 어렵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지금 5년 동안 100만 개 하려는 거를 네. 한 뭐 10년 동안 50만 개로 줄일 수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줄이게 된다면 1년에 5만 개잖아요. 네. 근데 5만 개라고 하는 것은 블랙록이 한 2주 동안 가져가는 양이에요. 그냥 어떤 그 그냥 의미 있는 변화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상징적인 변화지. 네. 당장 그렇게 막 5년, 10년 안에
그 양을 다 받아먹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네. 국가에 의해서 반감기 영향력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어쨌든 좀 고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뭔가 좀 과거와 달라졌다는 건데 결국에 이 비트코인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어떤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8,000톤의 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뭐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통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신빙성 있는 그 가치의 증명수단이 없어요. 네. 그 가치의 증명수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이나 외화인데 그 외화는 결국 다른 나라의 그 통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고 그럼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이 화폐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금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 발행되어 있는 달러의 수가 10배 이상 높아요. 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이 달러의 가치를 조금도 지지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의 통화의 가치를, 화폐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냥 오직 그 나라의 신용일 뿐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부채가 발행이 되고 점점 더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향후 가격 상승률이 금 같은 자산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매수해 둔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의 이 화폐의 신용도를 뒷받침해주는 그 백그라운드가 더 탄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쉽게 뭐 이해하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예를 들어 금광을 새로 발견한 거다. 아주 거의 그렇죠. 그런 새로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그 되는 금광의 그 네. 채굴 돈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지금 저평가된 금광을 하나 또 발견한 거라고.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결국은 확보를 했다고 하면은 네. 저는 20년 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한 1,0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의 100배 정도잖아요. 네. 네. 하나에 100억. 네. 하나의 100억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100만 달러 정도, 100만 개 정도를 확보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보다도 더 가치 있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미국의 그 부채에 대한 담보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니까 약해지고 있는 달러 위상을 훨씬 더 강화시킬 수도 있죠. 네. 사실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게 모든 나라들이 어차피 이게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그쵸. 내가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오르니까 거니까. 먼저 선점한 사람은 오히려 땡큐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이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결국에 이렇게 중앙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이걸 매수한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그쵸. 있다라는 걸로 지금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거의 80% 정도를 USDT나 USDC 같은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러 패권이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굉장히 확보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 서클이나 테더 같은 이런 회사들은 고객의 돈을 가져와서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면은 이거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담보로 미국 채권을 사요. 네. 그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만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 네. 그럼 지금 미국 채권이 수요가 없고 달러도 수요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채권과 달러에 대한 강력한 수요처가 생긴다는 것은 미국에 있어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 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이다. 그렇죠. 어찌 너무나도 보면. 좋은 거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암호화폐 쪽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미국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도 이 시총이 뭐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계속 올라왔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초기에 금을 확보했다면 지금 엄청난 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제 비트코인도
만약에 미국 정부가 먼저 선점한다면 그렇죠. 네. 이게 대체될 확률은 없는 거죠. 비트코인이 대체가 되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네요. 비트코인을 다른 암호화폐가 대처할 확률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미 선점 효과가 너무 강력해져서 네. 뭐 나중에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나중에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격차가 벌어지죠. 네. 저는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 알트코인 전체와 비트코인 하나와의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알트코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비중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에서의. 네. 근데 어느 알트코인 하나와 비트코인의 이 격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시총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네. 없다. 네. 개별 종목으로 봤을 네. 때는 은의 포지션은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지금 금이 있고 은이 네.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는 굳이 은은 포지션이 필요 없고 그냥 비트코인 금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은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은은 이미 시가총액의 50% 이상이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공업용 네. 용도 같은 이런 용도이거든요. 네. 금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가치 저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품 시장에서도 은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잃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수천 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말이죠.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디지털 시장이잖아요. 디지털 네. 세계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나 걸리지 않아요. 비트코인도 15년 만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의 역할의 정리는 금과 은처럼 수천 년이 걸리지 않고 몇십 년 내에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차피 수량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소수점으로 거래를 하면 되니까 사실 뭐 100억이 가더라도 소수점으로 쪼개면 그쵸. 또 몇만 원, 네. 몇십만 네. 원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굳이 다른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뭐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다음 사이클 정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매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사이클에서도 여러 국가들이 새롭게 매입 전쟁에 뛰어들 거고 그 다음 사이클 정도 되면은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파키스탄도 미국을 따라서 비트코인 이 전략 비축을 이미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직은 루머 단계이긴 하지만 영국 측에서도 아마 유럽에서 제일 먼저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다른 나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다음 사이클 그다음에 다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국가들의 진입, 이번 사이클이 기관들의 진입이었다면 다음 사이클과 다다음 사이클에서는 국가들의 진입이 시작되는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입하는 것보다 채굴이 더 싼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러면은 국가들은 사실 채굴을 해버리면 되는 건데 네. 채굴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럼 이게? 부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미 채굴을 네.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 나라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채굴이 굉장히 이익 마진이 적어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11억 5천이다. 네. 그러면 채굴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4,500에서 1억 4,700이 될 때까지 전력을 퍼부어서 채굴기를 돌려버려요. 조금이라도 남으면 내가 이기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그만큼의 그 효율적인 채굴이 불가능한 나라들은 채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 도는 나라들. 그렇죠. 아주 싼 가격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면은 네. 안 됩니다. 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 봐야죠.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고 불가능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대다수의 나라들은 그게 안 된다면은 결국에 있는 유통 물량을 가지고 가져올 수밖에 없는 가서 거죠. 그냥 네. 쟁여두는 한마디로 이제 유통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가 되는 네. 거네요. 네. 수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더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번 반감기 때는 반감기로 줄어드는 어떤 그 공급량의 감소보다는 좀 수요가 더 늘어나서 그때도 한번 좀 폭발하는 뭐 그런 패턴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양쪽의 영향은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반감기가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이제. 수요가 늘어난 그래요. 만큼 제가 아까 지금 거래소의 물량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래소 물량은 더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거래소 물량이 지금 200만 개에서 다음 사이클에 100만 개로 줄었어.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공급량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줄면은 그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겠죠. 예, 왜냐면 유통량도 줄었으니까. 유통량이 예,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유통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반감기가 미치는 영향은 저는 최소한 20년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고래들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건가요? 그분들이 또 약간 물량이 나오기 네, 시작하면 물량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상당히 또 유통량이 네,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사이클을 보면은 사이클 이제 최후반부를 향해 가면 갈수록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은 어느 시점부터 급감을 합니다. 네. 반면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은 급증을 해요. 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사서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최고가 영역에서 팔고 그걸 받아 먹으려고 이제 들어오는 이제 개미들, 네. 불나방들이 그거를 받아 먹으면서 들어오면 거기가 고점이란 거예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는 장기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팔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다시 매수세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남았다. 그렇죠. 사이클이 시간이 좀 지속될 남았다. 거라는 암시죠. 네. 요것도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신민철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한국인들의 거의 대다수는 알트코인 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회복세 뭐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면 여전히 알트코인 시장은 안 좋은 거죠? 현재도? 어떻게 봐야 돼요? 현재도 네 지금 가격을 그렇게 많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네. 많이는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알트코인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정말로 강력한 상승장, 포물선 상승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예. 근데 그 시점이 과거 사이클들에서 항상 비트코인이 전고점 완전히 돌파 후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끝난 그 시점부터가 본격적인 포물선 상승장으로 들어갔던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에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관세 불확실성이 1차적으로 발목을 잡았고 2차적으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뒤로 밀린 점.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 환경이 작용을 하면서 원래는 한 2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포물선 상승이 예상이 됐는데 그게 뒤로 밀렸습니다. 네. 그 뒤로 밀리면서 점점 알트코인들은 더 인기를 잃어가고 알트코인은 안 그래도 개인 투자자 위주인데 조정장이 그렇게 길어지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더 빠르게 식거든요. 네. 그러면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기간이 길어졌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 사이클 후반부에 정말로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은 알트코인은 또 폭발적으로 오르는 때는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알트보다는 비트코인 투자를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되는 시기다. 그렇죠. 네, 이번에 상승을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을 드디어 완전히 끝내는 거거든요. 그게 한 9월, 늦으면 9월. 그게 이제 한 7월 중순 정도까지 한 14, 15만 달러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럼 그 시점부터 이제 알트코인이 쭉 올랐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은 여름이 항상 코인 시장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 7, 8, 9 정도의 여름을 좀 지나고 연말로 가는 시점부터 알트코인들이 정말로 좋아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알트코인이 이번 비트코인 상승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지막 네, 그렇죠. 불꽃을 또 네.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내년 초쯤엔 끝나는 건가요? 같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다 끝나면은 알트코인 장은 한 2, 3주 정도 지나면은 끝난다고 봐야죠.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그쵸. 거라고 네.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뭐 단순히 계산하면 지금은 비트코인 샀다가 한 9월, 10월쯤에 알트코인 옮겨갔다가 연말 크리스마스 지나고 쓱 나오는 뭐 이런 건가요? 비트코인이 근데 어디까지 상승 이번 사이클이 지속될지를 아직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야 알트코인 사이클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최고점을 옮기기도 그렇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아, 그러면은 한 겨울쯤 도달하면은 알트를 추가 매입하는 거지 비트에서 알트로 가는 건 네, 좀... 오히려 연말 그 정도가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는 들고 있다가 네. 그때부터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이클이 저는 내년까지 연장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가 정말로 강력한 알트코인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올해는 비트코인 위주로 내년 초에는 좀 약간 저 알트로 연말 정도부터 또- 알트로 이전을 하는 걸 생각해 보시죠. 아, 그 정도.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비트코인 비중을 50% 이상은 아무리 알트코인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라도 네.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뭐 비트 50인커녕 10%도 안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50%는 가지고 있는 선에서 나머지를 알트. 그러면 알트도 대부분 시총 큰 게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가는 그렇죠. 건가요? 네, 시총 큰 알트 위주로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한두 가지 알트코인에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최소 5개에서 뭐 10개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알트코인 비중이 자기 전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내에서 50%를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알트코인 비중이 뭐 기껏해야 10에서 20% 정도? 10에서 20 네, 정도. 그 정도여야 정상인 거죠. 네. 이 알트코인들 중에는 트럼프 관련된 뭐 그런 코인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유의미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그냥 시총이 더 중요하다고 네, 보세요? 저는 그 트럼프 코인이나 멜라니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한 번 강력한 상승 이후에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음 상승이 언제일지 좀 기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언제 얼마큼 오를지 예측할 수 없는 완전한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느 한두 가지 코인에 이제 강력하게 비중을 둬서는 안 되는 거고요. 최대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평균으로 승부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평균으로 네. 한 10개 정도는 사야면 그쵸? 좀 마음이 그래 좀 편할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알트코인 1위부터 10위까지를 10개 정도를 샀다고 하면은 네. 그냥 걔네들의 평균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네. 알트코인 정말 불장이 오면 그 알트코인 10개의 평균이 비트보다 두세 배 더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봐야지 어느 하나의 알트코인을 사서 얘가 떡상해서 인생 역전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시죠. 그쵸. 근데. 문제는 그거죠. 대부분 특정 종목에 네. 아주 그냥 그 뭐 시총 작은 건데 막 뭐 몇 배 튄다 뭐 이러면서 그쵸. 들어가시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길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도 이제 한 방을 노리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이렇게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솔라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더리움은 뭐 항상 뭐 이렇게 욕을 하시니까 다들 네. 뭐 안 된다고 계속. 네. 이더리움도 이번에 또 같이 간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걸까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했던 게 지금 이 상황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봐요. 네. 가치 저장 수단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면서 완전 비트코인 쪽으로 가버렸고 투기 수단은 이번에 민 코인들 엄청 인기 있었잖아요. AI 코인들. 이런 코인들로 가버리면서 그쪽으로 다 가버렸고. 그러면 이더리움은 이제 투기도 아니고 가치 저장도 아닌 애매한 그런 네. 시점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 좋았는데 거기에 유동성 확장 타이밍이 뒤로 밀리면서 본격적인 알트 사이클이 뒤로 밀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비트코인이 포물선 상승장으로 들어가면서 알트코인 사이클이 오면은 저는 그때는 결국은 이더가 알트코인 중에 대장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그러면 가장 믿을 만한 알트는 뭐냐? 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더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더에 대한 수요가 저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솔라나도 시총이 꽤 크던데 이 네, 솔라나 근데 솔라나와 리플 같은 코인은 이번 사이클에서 시총 큰 코인 중에서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코인들이고요. 네. 얘네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호재가 있죠. 하나는 미국 계열의 코인이다. 트럼프가 미국 계열 코인들을 밀어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 불확실성에 의한 제한을 이 억누름을 가장 많이 받았던 코인들이다. 네.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친암호화폐적으로 이번에 폴 애킨스 의장이 들어오면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동안 규제에 억눌림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활기를 치는 튀어오르는 것도 크겠죠. 네. 그런 두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리플 솔라나는 알트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분명히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이것도 그러면 7, 8, 9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또 한번 조정하고 그때 하면 오면은 더 많이 조정받겠죠. 또 조정받고 네. 그러면은 당분간은 진짜 약간 암울하네요. 약간 그러니까 비트코인. 제가 연말 정도부터 알트로의 이동이 조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너무 좀 네. 하시는 건 좀 성급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보고 아직은 비트코인의 시대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밈코인 투자 뭐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아직은. 네, 아직은 지금 만약에 알트코인 한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같은 좀 이런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해야 되고요. 네. 밈코인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로 이제 뜨거운 불장이 왔을 때 아마 내년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 사이클 후반부에 비트코인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정말로 뜨거운 그 불장이 왔을 때 정말 비트가 하락하면서 알트가 오를 정도의 불장이 왔을 때 그때 민코인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에 정말 투기의 그렇죠. 마지막 투기의 끝인 거죠. 이제 모든 네. 이제 새로운 논리가 네. 다 나오고 네.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뭐 막을 수 없다 할 네. 때 막판에 불 그쵸. 붙는. 네. 아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나 오르는 건가요? 뭐 보통. 민코인인데 근데 시가총액 따라 많이 다른데요. 네. 뭐 도지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은 뭐 5배에서 10배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뭐 정말 말 그대로 100배, 200배 나오겠죠. 네. 지난 사이클에도 그런 코인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시총이 커도 5배, 10배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냥 뭐 단순 생각해도 뭐 1억만 넣어놔도 10억이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순식간에. 네. 근데 이미 이번 사이클에서도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네. 도지코인이 한 4주 만에 5배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일이 다시 반복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도 사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더 간다고 하니 아직은 이게 참 익숙하진 않은데 이게 과거 패턴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었으니까 당연히 또 발생할 거로 추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 결국에는 지금이 6월이니까 내년 한 6월까지 1년. 그렇죠. 요 1년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있는 거죠. 거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가장 이제 이 사이클의 하이라이트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네. 아마 이번 11만 달러의 최고점 저항을 완전히 뚫어내고 12만 달러에서 이제 15만 달러를 향해 가는 그 시점 정도부터 본격적인 클라이막스가 시작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여름 이제 한 차례 쉬는 타이밍 지나고 연말 상승장부터는 진짜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트에서 알트 밈으로 뭐 잘 넘어가는 잘만 사람은 넘어가면 정말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도 있겠죠. 1,000만 원이 한 20억 될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죠, 단순히 충분히. 얘기하면 네. 이게 지금 안 일어날 확률은 없나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확률 아니면 그런 변수가 뭐가 있나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트럼프가 정말 미친 척하고 관세를 다시 올려버리거나 네.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세게 오거나 근데 저는 둘 다 확률이 낮다라고 봐요. 아니면 뭐 전쟁 같은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그것까지 두려우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집에 금이랑 네. 참치캔 쌓아두고 있어야죠. 확률이 높진 않다. 이거는 어찌 네. 보면 약간 예정돼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런 장이 와서 정말 엄청난 부자가 생기는 그런 판이라면 그 이후에는 또 쫙 빠지고 온다고 봅니다. 내년 말 뭐 정도 되면 네. 그때부터는 또 이제 바닥을 찍기 시작하겠죠. 겨울이 막 네. 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좀 쉬고 다시 또 27년쯤에 오는 걸까요? 저는 빠르면 26년 말, 그 다음에 느리면 27년 초 정도부터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딱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또 이런 암호화폐 쪽에 관심도가 확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하락장이 오면은 또 내려가겠죠. 네. 네. 그리고 그게 단기간에 뭐 반등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반년에서 뭐 길어지면 1년까지도 하락장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개인 기업들도 막 지금 코인들 막 사잖아요. 이런 곳들도 그러면 이번에 싹 다 팔고 그러면은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후반부에 지금 그 MSTR을 따라서 비트코인을 사는 비트코인 재무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MSTR은 이미 지난 사이클에서 사이클 그 비트코인 약세장을 잘 견뎌낸 그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고 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온 MSTR을 따라하는 비트코인 재무회사들은 네. 어쩌면 이번 사이클 후반부에 무더기로 비트코인을 파는 덤프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오히려 이 사이클 지난 사이클에 FTX가 그랬던 것처럼 네. 루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이클의 새로운 FTX는 이 비트코인 재무회사들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주가가 엄청 오르더라. 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오른 거 다 빨아먹고 유상증자 엄청나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트코인을 다 팔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럴 회사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의 그런 매도 물량이 약세장을 불러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 자체 그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투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사실 코인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이 오르죠.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MSTR은 이미 한 사이클이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MSTR 같은 경우에는 분명 투기 포지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성이 있어요. 이미 한 사이클 증명을 했으니까. 네, 버텼으니까. 네. 근데 나머지들은 아직 그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투기 포지션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런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수 많이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알트코인도 위험하고 밈도 위험하고. 네. 그나마 지금 안전하다고 할 만한 비트코인. 네. 이것도 7, 8, 9월에 막 10% 20%막 조정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는 투자처인 거는 확실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이제 신경을 쓰면서 투자를 하면은 암호화폐 네. 투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라 하더라도 30% 조정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네. 예, 장기적인 이 변화의 흐름에 내가 투자의 기회를 삼는다.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지. 비트코인은 앞으로 20에서 30년 정도는 돈이 아날로그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흐르는 돈의 자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에 있는 자산이거든요. 네. 이 엄청난 변화의 한복판에서 내가 그 변화의 흐름에 편승해서 나의 부를 증가시킨다. 이런 관념으로 들어가야지. 단순히 지금 몇 달의 이 가격 이 등락만 보면서 하면은 변동성이 워낙 크고 예측이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다만 그 흐름에 탔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상승과 하락의 이 사이클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단순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이클을 어느 정도 타는 사이클 투자가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제든 사이클은 깨지고 장기 상승 모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량을 매도하지는 않는 이런 좀 융통성 있는 전략을 쓰는 반이나 뭐 70% 정도 그쵸. 정리하고 네. 한 20, 30%도 가져가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지금 뭐 1,000만 원 정도 있다.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좀 9월까지 좀 지켜보고 좀 조정 받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9월, 7, 8, 9월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보다는 높은 지점에서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비트코인에 진입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는 뭐 인간 지표든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진입 여부 같은 걸 봤을 때 그쵸. 지금이 어찌 보면 나쁘지 않다. 네.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참여자 과열이 많이 해소되어 있는 상황,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건강한 가격대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다져졌다 이렇게 본다는 네. 거죠. 지금까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쓰신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부터 이제 코인 시장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워낙 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힘든 걸 다 지나고 이제 막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아마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마음 단련하시고 들어가지 않으면 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오늘 내용 잘 정리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